아까 정비사업은 종류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정비사업 세 가지는 구분하는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옵니다. 예. 작년에도 여기서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의 세 가지 사업을 구분할 때는요. 자, 가장 쉽게 구분하는 기준이요. 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면 제일 쉬워요. 예.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런 데를 보통 달동네라 많이 부릅니까? 그러면 이렇게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정비 기반 시설 상태가 어떻게 하냐면 극히 열악해요. 그럼 극히 열악하다는 말은 사람이 다닐 도로 하나 정도만 있고 차도 잘 못 다닌다는 거죠. 이런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노불량 건축물이란 말 나오는데요. 자, 이 노불량 건축물이 자,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이에요.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주로 노불량 건축물 중에서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은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재개발 사업 나와 있습니까? 자, 재개발 사업은요. 자, 전기 기반 시설이 극히 정도는 아니지만 열악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한 정도는 아니지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자, 상공업적이에요. 상공업적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 환경까지 같이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요. 자, 낡은 주택만 밀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낡은 상가 있습니까? 낡은 상가나 자, 이 공장 같은 것들이 이 밀집한 지역은 주로 재개발 사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또 공공재개발이라는 말 나옵니까? 공공재개발.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한다나 했죠? 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요. 이 사업을 누가 원래 시행하는 거냐면 주로 민간이 시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시장이나 아니면 군수 등이나 아니면 LH공사 이런 데서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을 공공재개발을 불러요. 공재개발. 자, 그러면 이 공공재개발은요. 시장 군수 등이나 LH공사 같은 데서 사업 시행자로 나서서 재개발을 해주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건설하는 주택의 약 50% 있죠? 이 5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게끔 돼 있어요. 공공재개발은 올해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원래 없다가 올해 만들어진 제도라고요. 자, 혹시 사시는 데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인 데 있으십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묶여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 새 아파트 사시는 거네요?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사업이 빨리 될까요? 좀 느릴까요? 한 30년 전에 여기 재개발 한다고 했는데 시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그래서 올해 이제 특히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묶인데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인 시장이나 LH공사 우리가 나서 줄게. 다만 거기서 주는 주택에 전체 50%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됩니다. 라고 공공재개발 사업을 나서겠대요.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제도예요. 그러면 공공재개발 사업하는 구역을 묶여있는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공공재개발 사업을 왜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 있는 사람들이 선호 안 하겠냐고. 네. 전체 50%를 어떤 주택으로 지어야 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공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 재개발 구역을 묶여있는 땅이나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동의를 해줘요,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해서 짓고 싶은 게 뭔데?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고층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이 아파트를 전체 50%를 어떤 주택으로 지어야 돼? 임대주택으로 짓는데요.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공공재개발 사업이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해되겠습니까? 원래는 이거 전체 거의 다 분양주택으로 지어가지고 분양주택 취득해가지고 뭐 하고 싶었는데 34평짜리 아파트 취득해가지고 뭐 하고 싶었는데 피 붙여서 팔고 싶었는데 전체 50%를 뭘로 지어야 되니까 임대주택으로 짓는데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안 나서겠죠? 안 하죠. 이해되겠습니까? 왜 반대하는지? 자, 그러면 그 맨 밑에 보시면 재건축 사업 있죠? 오른쪽에 가시면 339페이지에 자, 재건축 사업은요. 자, 정비 기반 시설 상태는 되게 양호해요. 예. 다만 노후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어떤 주택이 밀집되어 있냐면 우리 아파트 있습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 이렇게 밀집한 적 있죠? 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재건축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잡으실 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개선 사업으로서 주로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이 가도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개발 사업은 상가나 공작도 밀집된 지역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단독주택이에요? 아파트예요? 5층짜리 아파트 밀집한 지역? 개념 잡으시면 돼요. 쉽게 개념 잡으시려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걸 물어봤거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다고요? 개념을 잡으실 때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까? 법률 용어로 다 기억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개념을 이미지를 가지시라고요. 자, 우리 재건축도 공공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업을 시장, 군수 등이나 아니면 LH공사가 나서서 시행해주는 사업을 공공재건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 공공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요. 어떤 혜택을 주냐면 자, 기존에 1.6배 있죠. 기존에 기존보다 1.6배 주택을 더 건축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요. 기존보다 100분의 160이란 말은 100분의 160이란 말은 1.6배라는 거죠. 1.6배 세대를 더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고요. 공공재건축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만일에 공공재건축을 하면서 기존 세대가 만일에 1000세대였다. 1000세대였다. 그럼 공공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보다 1.6배를 더 건설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는 거죠? 1.6배를. 그럼 얼마까지 혜택을 줄까요? (1600세대를) 더 600세대 정도를 더 지을 수 있도록 1000세대면 1600세대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자, 사실은 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예전에는 없는 개념인데 올해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올해. 그래서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나서서 하는 사업인데 시장군수 등이나 LH공사가 나서서 시행해주는 사업을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 한다라고 개념 잡으세요. 네. 시험에 아직 이건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 339페이지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나와 있거든요. 노후불량 건축물. 자, 그럼 노후불량 건축물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여기를 정비구역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이거 수를 충족 못하면 정비구역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보시면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거나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거기서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습니까? 동그라미 3번에 밑에 표 있습니까? 니은 밑에 표. 니은 밑에 표에 보니까 3번 있나요? 자, 지금 이 노후불량 건축물을 보면요.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이에요. 준공일 기준으로
자, 40년까지 사용하는데, 자, 보수,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비용보다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는데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더 싸요? 건설하는 비용이 더 싸요?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는데 보수 보강하는 비용하고 철거 후 새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보수 보강하는 비용과 신축하는 비용 따졌을 때 어떤 비용이 더 싸다는 겁니까? 신축하는 비용이 더 싸다는 거예요? 반대로 되겠네요? 신축하는 비용이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을 고쳐 쓰자는 거예요? 때려 부수고 차라리 새로 건설하자는 겁니까? 새로 건설하는 비용이 더 싸대. 40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요. 차라리 고쳐 쓰지 말고 때려 부수고 새로 건설하자는 거죠? 이 비용이 더 싸다고. 이런 건축물을 바로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부른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우리 대구에 구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대구에 구가 7개 있고 달성군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구 기준으로 봤을 때 노후불량 건축물이 제일 많은 구가 어딜까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제일 많은 데가 서구가 제일 높아요. 서구가. 다음으로 어디가 높을까요? 남구가 두 번째로 높아요. 세 번째로는요? 중구가 높아요. 서구 1순위고요. 남구 2순위고 중구가 3순위입니다. 자, 다음으로 높은 데가 동구가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살고 계시는 수성구 있죠? 북구가 6번째고 달서구는 최근에 많이 조성됐습니까? 달서구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대구 직할시 할 때 보면 주택이나 상가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어요? 이 세계구에 많았습니까?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우리 수성구하고 저기 북구, 달서구는 조금 뒤에 조성됐습니까? 서구, 남구, 중구에 비해서 조금 뒤에 조성됐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 개구에 비해서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좀 적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어딜까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제일 많은 데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제일 많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 데는 자, 이 특징을 보니까 재개발 사업이 많을까요? 재건축 사업이 많을까? 우리 수성구 같은 데는. 수성구 특징을 이해하시면 돼. 재개발은 뭐 주택, 상가,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고 5층짜리 아파트 많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럼 수성구는 둘 중에서 어떤 사업이 더 많을까요? 재건축이 많다고. 이해됐습니까? 수성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별로 없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별로 없어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데는 주로 어디에 있냐면 중구 같은 데 있습니까? 중구. 자, 우리 중구는요, 우리 달국벌대로 있죠? 달국벌대로 그 주변으로는 되게 건물이 높지만 그 뒤로 가면 동네가 다 옛날에 조성돼가지고 길도 되게 좁고 꼬불꼬불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구 지역에서는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수성구는 재건축 사업이 많아요? 사업 특징으로 보면.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나중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네. 자, 341페이지 가시면 자, 양갈로 4번하고 양갈로 5번 있습니까? 양갈로 4번에 정비 기반시설 나오고 양갈로 5번에 보니까 공동이용시설이란 말 나옵니까? 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우리 기반시설 배웠죠?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이
기반시설이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게 되면 정비기반시설이 되는데, 도로나 상하수도, 그 국어는요, 작은 또랑 얘기예요.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런 시설들 얘기하고, 자, 5번에 보시면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나 마레간,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을 향한 시설이란 말은 밑에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이나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및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같은 노유자 시설 같은 거 있죠? 단 유치원은요, 저 공동이용시설에는 포함이 안 돼요. 어린이집은 포함이 되는데. 자, 이런 시설들을 바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1월달 가서 제가 좀 더 중요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 정비부에서는 항상 우리 시험에서 용어 파트가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결국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다고요? 올해 시험에서는요. 자, 책을요. 거기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336페이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냐 하면, 거기 복잡하게 표 많이 나와 있죠? 자, 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자, 대구시나 경산시 같은 데도 지금, 대구시, 경산시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럼 이 정비 기본 계획은 왜 수립하냐 하면, 앞으로 정비 사업이 필요한, 자, 정비 예정 구역의, 자, 계략적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부적인 건 기억하지 마세요. 자, 대구도 2025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르면요, 대구시천역 있죠. 대구시천역에 정비 사업이 필요한 예정 구역 있죠. 대충 우리 대구시에서 정비 사업이 필요한 예정 구역 계략적으로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대구시천역에. 대구시 지금 정비 사업이 필요한 예정 구역이 205개소로 보고 있거든요. 전체 대구시천역에. 205군데가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05군데에서 한꺼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구시천역에 205군데에서 한꺼번에 사업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겠냐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거기 그 구역 펜스 빡 뚫려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주택 막 철거해요? 205군데에서 한꺼번에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먼지 풀풀 날려요? 먼지 풀풀 날리고 이 205군데 예정 정비 예고정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잠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잠시 나가 살아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한꺼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 205군데 예정구역에서 한꺼번에 사업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대구에서 거주를 못할 수도 있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정구역 중에서 가장 사업이 시급한 데 있죠. 이 시급한 곳을 정해가지고 자, 정비 계획이란 것을 입안을 해가지고요. 자, 정비 구역이란 것을 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정비 사업이 필요한 예정 구역이 계략적으로 몇 군데나 되는 거 하는 거고, 이 중에서 가장 사업이 시급한 곳을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된다고요. 정비 구역. 그러면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자, 다음으로는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건지 자, 시행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아까 좀 전에 봤지만 우리 정비 사업은 종류가 크게 제가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까? 정비 사업의 종류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이 주간경 개선사업은요, 아까 제가 달동네 개선사업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달동네 거주하는 분들은 사업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주간경 사업은 주로 누가 사업을 해주는 거냐면 시장이나 군수등과 같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해 주는 거고, 자, 재개발 사업은요, 이 사업을 누가 시행하는 거냐면, 자, 원래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 되면요, 20인 미만,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 시행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 있습니까? 재건축 사업은요, 반드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걸 설립해야 됩니다. 설립해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은 주간경 개선사업은 달동네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할 의사가 없다 보니까 시장이나 군수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해주는 사업이고,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래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인데, 단 재개발 사업만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요, 이때는 토지등 소유자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고요. 본인들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사업 시행자라고 지정이 되고 나면요, 자,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자,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고 나면 이제 비로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사업의 종류는 세 가지 사업인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은 좀 다양하거든요. 자, 근데 아까 우리 도시개발법 배울 때는 수용하고 환지 방식 배우셨습니까? 수용은 땅을 돈으로 뺏는 거고, 환지 방식은 땅으로 돌려주는 방식이고요. 자, 우리 정비사업에서는요, 물론 수용이나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지만, 우리 정비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 방식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관리 처분 방식이라는 것을 선호해요. 자, 우리 책에도 아마 있을 텐데 337페이지 가면 관리 처분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 관리 처분이라는 방식은 뭐냐면요, 자,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요, 아파트로 주는 방식을 관리 처분 방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나는 만약에 재개발 건축 사업을 하는데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이 아파트에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라고요. 자, 이 방식을 관리 처분 방식이라고 불러요. 쉽게 설명하면 분양권 취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권 받으실래요? 종전 주택, 낡은 주택 건물고 여기 25층짜리 아파트 지어가지고 아파트 분양권 주겠대. 받으실 거냐고. 무조건 받으세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자, 그럼 만일에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이나 건축물이 3억이었는데, 자, 새 아파트가 5억이래. 이해되셨습니까? 내 가지고 있던 종전 땅이나 건물을 3억 쳐주겠는데 새 아파트 가격은 5억이래요.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 분양권 받으려면 추가적으로 얼마 내야 됩니까? 추가적으로 2억이라는 분담금을 내야 되죠? 2억 분담금 내도 받으실래요? 재건축은요, 이거 나중에 분양권 취득하게 되면 가격 계속 오를까 안 오를까? 계속 올라요, 재건축은요.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행에서 2억 대출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분담금 냈지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거예요? 올라간다고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3억 받고 나가실래요? 5억 분양권 받으실래요? 이거거든요. 관리처분 방식.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자,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수립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자, 근데 만일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만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가지고 있던 땅이나 건물이 가치가 총 10억인데, 가치가. 아파트 분양 받는 아파트는 5억이래. 아파트는요. 그러면 우리 이런 사람들은 5억짜리 아파트 하나 받고 또 뭐도 받을 수 있을까요? 5억을 돈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5억을 만일에 현금으로 받기 싫으면 아파트를 2개로도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현금 5억 받으실래요? 아파트 2개 받으실래요? 2개 받으실래요? 심지어는요, 우리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3개도 받을 수 있고요. 아파트를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 수만큼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다고요? 자, 우리 대구에서 받을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이제? 대구에서? 어떤 방식인지 대충 이해되십니까?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막 눈이 반짝반짝 하네요. 자, 이 방식을 바로, 사실 이거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가리처 방식이라는 것은 분양권 취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계 인가 받고 나면 이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이 관리처분 방식은 일종의 분양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분양 신청이 다 종료되고 나면요. 이제서야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거기 오른쪽 보시면 자,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폐지하는 경우도 시장소장에게 인가받아야 되는데 자, 이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관리처분 계획은 수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관리처분 계획은 수립은 누가 하냐면요. 자,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면 그 책에 좀 생략되어 있네요. 예. 다만 뒤에 가면 제가 나중에 체크해 드릴 텐데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이 관리처분 계획 내용 속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냐면 먼저 첫 번째로 자, 분양에 대한 설계 있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여기가 지금 정비구역으로 묶였다라면요. 이 정비구역에 있는 자, 주택이나 아니면 상가나 공장 같은 이런 건축물들은 지금 지어진 지 얼마 됐어요? 주택이나 상가, 공장 이런 것들이 지어진 지 몇 년이 지났어요? 한 3, 40년 지나버렸다고? 그러면 이 건축물들이 좀 노후화됐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 정비구역으로 묶여있는 이 지역에 있는 건축물을 다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요. 다시 단독주택 짓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층 아파트 짓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층 아파트 짓겠대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101동이고 여기가 102동이고 그 단지 배치 같은 거 있죠? 계략적인 밑그림을 그려줘야 되겠네요? 이걸 분양 설계라 불러요. 이해됐습니까? 자, 제가 아까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기 전에 먼저 분양 신청 만든다고 했죠? 그럼 이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분양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럼 이 분양 대상자의 자, 성명이나 자,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포함시켜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란 말은 분양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종전에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얼마짜리 줄 건지 종전 가격이 있죠. 종전주택이나 땅의 가격 이걸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고 그리고 분양받는 아파트의 가격이 있습니까? 분양 가격 이 분양 가격에 대해서도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고 자 그리고 종전에 땅이나 건물에 있는 소유권 외에 기타 자, 권리 명세에 대해서도 이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종전 가격이 얼마고 분양 가격이 얼마고 이걸 알아야지만 내가 분양 받을 때 추가적으로 얼마를 분담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을 가리처 분계획에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가리처 분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수립해가지고 가리처 분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요, 이제 비로소 사업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리처 분계획 수립할 때 사업시행자는 자, 주택을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아파트를 몇 개까지 공급해야 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정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가리처 분계획 수립할 때 자, 한 명이 주택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같은 세대에 속하는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 있죠. 이때도 자, 원칙은요, 아파트는 몇 개만 공급해 주냐면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택 공급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1주택 공급 원칙 있죠?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는 거죠?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자, 예외적으로요, 자, 원래는 2명이 한 주택이나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몇 주택만 공급해야 됩니까? 주택 하나만 공급해야 돼요. 하나만요. 자, 그러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자, 여기 정비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종전주택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예요. 85제곱미터. 그래서 종전주택 가격을 따져보니까 종전 가격을 5억 쳐주겠대.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아파트 받게 될 때 이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데 가격이 5억이래요. 그러면 이 갑한테는 주택을 몇 개 줘야 될까요? 아파트 하나만 주는 게 원칙이죠? 하나만 주는 게 원칙이라고요? 자, 근데 여기 의뢰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의뢰하고 하는 사람은 종전주택 면적이 150제곱미터예요? 150제곱미터. 그러면 150제곱미터인데 종전주택 가격을 한 8억 정도 쳐주겠대. 8억 정도요. 자, 그러면 을은 85제곱미터 5억짜리 아파트 하나 받고, 원래는 5억짜리 아파트 하나 받고 추가적으로 3억 더 받아야 됩니까? 현금은. 근데 사업 시행자가 나중에 사업하면서 현금으로 3억을 주고 싶어요? 주기 싫어? 5억짜리 아파트 하나 주고 3억으로 현금으로 주기 싫어? 주기 싫다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이 을한테 제안을 해요. 선생님, 여기다가 나중에 정비구 이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건데, 다만 이 아파트는 좀 평형수가 작은 거 있죠? 평수가 좀 작은 60제곱미터 아파트로 3억 대신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85제곱미터 아파트 하나 받고 60제곱미터 아파트 하나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받으실랍니까? 받으실래요? 자, 이렇게 우리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종전주택 가격이나 면적 범위에서요, 자, 주택을 2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주택 가격이나 종전주택의 주거용 면적이 조금 크면요, 아파트로 받게 될 때는 하나로 받게 되면 아파트 하나 받고 현금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대신 아파트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를 원 플러스 원으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트에서만 우유만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우유만 원 플러스 원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도 원 플러스 원으로 줄 수 있다고요? 다만 하나 공급받는 2주택은요, 자, 천정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할 수 있고, 이 소형주택은요, 다만 어떤 제한이 있냐면 3년간은요 전매제 안 받아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은 전매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만일에 이 15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을이라고 하는 분이 노부부예요. 그럼 이 노부부시면 85제곱미터는 들어가 사시면 됩니까? 그러면 60제곱미터는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3년간은. 그치. 3년간은 임대나 전세 놓으면 된다고. 3년간은 팔면 안 되거든요. 전면 제한받아 보니까 3년간은 전세나 놓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2주택까지 준다고요. 자, 그리고 4번에 보니까 3주택, 5번에 소유한 주택수라고 나옵니까? 자, 우리 재개발 사업 있죠? 자, 재개발 사업은 2주택까지 줄 수 있고요. 단, 재건축 사업은 3주택이나 소유한 주택수만큼 오버할 수도 있거든요. 3주택까지나 소유한 주택수만큼. 재건축은 그래요. 단, 우리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3주택이나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정비사업을 하는 이 지역이 자, 주택법에 따른 투기 과열지구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닌 지역이어야 돼요. 아닌 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만 3주택이나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성구는 지금 뭐 지정돼 있습니까? 투기 과열지구 지정돼 있습니까? 그럼 수성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내가 종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아파트를, 낡은 아파트를 꼭 하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새 아파트 몇 개 줬는데 원래 3주택이나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줬는데 앞으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요. 어떻게 주냐 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밖에 안 줘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종전에 아파트 여러 개 가진 사람한테 아파트를 여러 개 줬더니만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자꾸 피를 붙여가지고 투기를 일삼아. 정부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투자하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걸 바꾸기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3주택이나 소유한 주택수만큼 안 줍니다. 이제 1주택밖에 안 줘요. 나머지는 다 현금 청산해버려요. 이제 주택을 여러 개 안 준다고요? 원래는 여러 개 받을 수 있었는데 예. 자, 이게 바로 우리 수성구에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이해됐습니까? 사실은 저기 그 2017년도에 그 수성구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때 그 사실은 중요하게 작용했던 게 버머 힐스테이트?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청약 경쟁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예. 이제 청약 경쟁률 이런 것들이 높아가지고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이 돼가지고 수성구 전역을 다 묶어버렸다고요. 우전요. 근데 수성구 전역이 다 집값이 비쌉니까? 아니거든. 수성구 중에서도 범어나 만촌 이런 데만 좀 높지. 사실은 뭐 범물동이나 아니면 저 파동이나 이런데 CG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예. 범어나 만촌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거든요. 그쪽이 비싼 거지. 사실은 그 외곽지역은 그렇게 많이 오르거나 비싼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도 이제 좀 개정을 해가지고 그 전역을 묶지 말고 구에서 해당되는 동이 있죠. 동 단위로 좀 세분화시키자.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투기가 급성한 불안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법을 좀 개정을 했거든요. 다만 지금 수성구 전역이 다 지정돼 있다 보니까 어떤 개념 가지시면 되냐면 내가 시지에서 아파트 여러 개 가지고 있더라도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아파트는 이제 몇 개밖에 공급 안 받아. 하나만 공급해줘요? 원래는 여러 개 공급해줬는데 이제 하나밖에 공급 안 해준다고요? 네. 자, 다만
투기 가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자, 우리 수도권에 보면요. 자,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있거든요. 이 과밀 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고요. 자,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외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소유 한 주택수만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서울 경기도 지역 있죠? 이 서울 경기도 지역은 보면요. 우리 서울하고 인천 지역 있습니까? 서울하고 인천. 그 서울에 바로 경계가 붙어 있는 시 지역 같은 데 보면 되게 수도권이라서 집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으로 묶어놨고요. 자, 그리고 경기 북부하고 경기 남부지방 있습니까? 자, 이 지역을 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해놨고, 그리고 경북 동부지방 있죠? 뭐 양주나 양평 같은데 이런 지역은 자연 보전권역으로 지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권역이란 말은 서울, 인천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서울, 인천 지역 같은데 과밀 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원래 재건축 사업할 때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하고 이 인근 지역이 지금 다 뭐 지정돼 있어? 투기 가열지구 지정돼 있다고요? 이 지역이 다 지정돼 있다고요. 그럼 앞으로 서울이나 인천 같은 과밀 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주택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몇 주택밖에 안 줘? 하나밖에 안 주는 거고. 자, 우리 대구는요. 우리 수도권도 아니에요? 과밀 억제권역도 아니라고. 그러면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만일에 대구에서 내가 종전에 주택을 5개 가지고 있었으면 대구는 지방이다 보니까 원래 5개 가지고 있었으면 원래 아파트 원래는 몇 개까지 받을 수 있어? 5개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뭐 지정돼 있어요? 투기 가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지정돼 있습니까? 대구시 거의 전역이 현풍 빼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대구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주택을 여러 개 가졌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몇 개밖에 안 줘? 하나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투기 가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지정한 중요한 목적이기도 해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해가지고 수립할 때 내용행 속에는 이런 걸 포함시키고 관리처분이란 말은 결국은 분양권을 몇 개 줄 거냐, 주택을 몇 개 공급해 줄 거냐 그 기준까지 딱 정해주고 나면요. 이걸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자,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나다니시다가 시지나 경산 같은데 그 펜스 삥 둘러가지고 그 안에서 만일에 포크레인이 막 철거하고 있죠.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있으면 이제 관리처분계획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처분계획요. 자, 그러면 기존의 건축물 철거에 들어가서 자, 공사가 다 종료되고 나면요. 자, 준공인가라는 걸 받게 되고요. 자, 사업시행자는 자,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을 공고를 해줍니다. 그럼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나면 종전 주택에 있던 소유권을 아파트로 다 이전을 해줘야 되겠죠?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저 새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 있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이 되면 해당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비로소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 해주고 나면요. 이제 분양 등기까지도 해줘요. 분양 등기요. 이 분양 등기까지 해줘야 사업시행자가 모든 역할이 다 끝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정비사업은요. 지금 계략적으로만 절차 적어놨는데 앞에 봤던 도시개발법에 비해서 절차가 좀 어떻습니까? 복잡해요. 훨씬 이게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정비법이 아무래도
도시계획법보다 좀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현실에서 실제로 하는 것들은 많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정비법 파트. 이 파트를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비법에서도 정비사업 절차를 다루는 법률이다 보니까 절차상에서 어떤 중요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 절차를 다루는 법률인 정비법도 우리 시험에서 총 6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여기는 너무 욕심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딱 절반 맞춘다고 목표 잡으세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딱 3문제 정도만 확실하게 맞춘다고 목표 잡으세요. 6문제는 다 맞추기 힘들어요.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정비법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 좀 내용이 어렵죠? 오늘 이제 원래 수강생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도시계획법하고 정비법 파트를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건축법 할 거거든요. 건축법은 우리 수강생분들이 처음에 접근하실 때 조금 쉬워요. 쉬운 파트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축법 파트에서는 익숙한 용어들도 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건축법 파트가 우리 시험에서 조금 점수를 올려야 되는 파트다 보니까요. 다음 주엔 건축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